왜냐면 수급 밸런스가 안 맞고 유동성이 많은데 어떻게 하락을 전망합니까?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26년에는 내 집 마련하는 지역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공부 한번 여쭤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가격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신규 착공 물량은 2년 연속 급감한 상황에서 27년, 28년 공급 문제는 또 올해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 수준인가요? 일단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제가 뭐 1호, 2호 가지고 뭐 따지는 건 아니고 부동산 R114의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2025년에 입주 물량이 한 4만 3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추정이죠. 2026년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8천 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직방을 보게 되면 입주 물량 차이가 꽤 많이 나요. 2025년이 4만 3천 호가 아니라 뭐 3만 3천 호 정도, 그리고 2026년 입주 물량이 2만 8천 호가 아니라 뭐 1만 6천 호, 1만 7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임대주택 물량 때문이에요. 부동산 R114도 원래는 민간에 그 공급하는 물량만 하다가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회의하고 크레임을 많이 걸었어요. 야, 임대주택은 주택 아니야? 청년주택도 주택이잖아. 니들은 왜 민간만 하냐? 라고 해서 부동산 R114가 임대주택 물량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게 되면 부동산 R114 통계도 2026년 입주 물량,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000호 정도로 줄어듭니다. 뚝 떨어지죠. 그리고 더 문제는 2027년 입주 물량은 17,000호도 안 됩니다. 11,000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2028년은요. 지금 10,000호도 안 되는 거로 지금 나옵니다. 서울이. 그러니까 2026년만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그래 1년은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6, 7, 8이 다 그래. 그러면 착공 물량을 보게 되면 2026년 착공 물량이 비로소 늘어요. 정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비로소. 그러면 2026년 착공 물량이 늘어나면 9, 30 정도 돼야만 입주 물량이 늘어나요. 그것도 착공 예정이니까 이 착공해야 하는 거고 이네가 물량 보게 되면 2030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노력하는 건 2030년에 결실이 나와요. 물론 경기도나 이런 쪽은 뭐 3기 신도시 물량들이 좀 나와줄 수는 있어. 근데 서울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줄어든다. 전국적으로도 2025년 대비 2026년이 한 28% 정도 감소하는 거로 나오고요. 서울은 거의 반토막 정도, 48% 정도 감소하는 물량으로 나오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일단 뭐 집값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집값보다도 더 영향을 받는 게 전세, 월세. 이게 더 치명적으로 영향받습니다. 진짜. 왜? 집값은 입주 물량 또 뭐 영향을 주지만 뭐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금리에도 영향을 받고 또 고평가냐 저평가냐 또 심리 상태 여러 가지 영향에 받잖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나요? 문재인 정부 때 입주 물량이 얼마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입주 물량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어요. 4만 7천, 4만 9천 원 나온다고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2026년에 지금 우리가 1만 7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4만 9천 원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집값은 천정부지 올라가죠.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니까요. 세금 규제, 보유세를 올리는데 양도세, 취득세를 규제하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매물이 나와주면 돼. 근데 매물이 나오나요? 집주인들이 뭐 내가 왜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매물도 어떤 매물? 하락 매물이 나와야 집값이 떨어지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려면 메커니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막 물어봐요. 거래량은 줄어들어. 2025년 11월, 12월.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신고가 나와도 이거 진짜 상승 아니다. 거래량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려면 물론 거래량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거래량? 거래량은 거래량이 왜 줄어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집을 사려는데 다 묶어놨는데. 자기 자본으로 살려니까 세무조사 하겠다고 하지. 대출 받아 살려니까 대출 규제하죠. 전세 끼고 살려니까 토지 거래야. 이 상황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게 이게 미친 거지.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놔야 되고 한마디로 제가 집주인이면요. 제가 10억인데 9억에 매물을 내놨는데 우리 김 작가님이 매수자요. 안 사. 안 사네. 8억 5천? 안 사. 8억?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일 때 집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집주인들이 야, 입주 물량 부족하다며. 팩트. 이거는 팩트잖아요. 유동성 많다며. 팩트. 기준금리 올라가? 동결 아니면 인하인데 아마 동결 가능성이 높죠? 올라가지 않아요. 기준은 똑같아요.
내가 왜 팔아야 돼? 내 팔아야 될 이유를 좀 알려줘봐.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집주인들이. 왜 팔아야 돼요? 이유를 좀 설명해줘봐요. 아, 글쎄요? 그러면 매수자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2025년에 3번의 상승을 경험을 했는데 2026년이라고 정부 말대로 계속 안정이 된다? 매수자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심지어 요즘에 뭐 이제 연초니까 연간 전망하는 거 보니까 뭐 소장님도 인터뷰하셨던데 부동산 전문가분들 상당수가 올해 어쨌든 상승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수급 밸런스가 안 맞고 유동성이 많은데 네. 어떻게 하락을 전망합니까?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집값 많이 올라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집값 많이 올라가서 구분해야 그렇죠. 된다. 희망과 팩트는 구분해야죠. 전문가라면 팩트에 기반해서 전망을 하는 거지 떨어져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거기에 이론을 끼워 맞추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떨어지는 요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떨어지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금매를 안 내놓고 매수자들은 불안해.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됐는데 알맹이가 없어. 불안하죠? 내 집 마련해야겠다. 어차피 한강벨트는 돈이 없어서 못 사면 어떻게? 한 3억 있는 사람은 3억에 맞춰서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2026년에는 이런 지역들 많이 오르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 지역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값 언제 떨어지지?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언제 떨어지죠? 우리가 2022년 경험을 했잖아요. 뭘 경험했죠? 금리가 올라가. 근데 자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집값 떨어져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2022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글로벌 금융위기 너무 멀어. 2022년에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맞죠? 맞는데 파월 의장이 예를 들어서 그때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라갔거든요. 1년 만에. 파월 의장이 우리 5.5%까지 올릴 겁니다. 라고 하고 올렸으면은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저는 안 떨어졌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불안감이라는 건가요? 불확실성.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집주인이 금매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떨어질 것 같을 때.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하고 제가 자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네. 올해 여름을 보고 왔네? 6개월 후를 보고 왔는데 6개월 후에 서울 집값이 30% 떨어진 거 보고 온 거야. 팔고 싶죠, 그러면. 팔죠? 네. 던져야지. 네. 10%라도 금매로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 관계자들도 똑같다고 봐요. 627이든 11호든 발표했는데 자기들 집 안 팔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안 팔았잖아요. 진짜 이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보, 우리 이번에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집값 떨어질 것 같아. 여보, 집 팔아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관계자라도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안 팔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안 팔았. 그 얘기는 자기들도 이 정책으로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한마디로 그거죠. 미국이 기조가 QE 완화해서 QT 긴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2022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 모른다. 미국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미친 듯이 올리더라. 네. 우리가 알아요. 봤어. 기억이 생생해. 네. 근데 미국이 올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 생길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뭘 갖고 이제 결정을 하냐면 성장률과 물가를 가지고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성장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가 침체가 되면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려서 잡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마디로 미국의 중앙은행 FRB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수동적이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성장 물가에 우리는 집값, 가계부채라고 하는데 집값과 환율이 또 연동이 돼요. 자, 2025년 여름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린다고 했는데 왜 내리냐면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 물가는 뭐 적당히 뭐 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아. 집값 6월, 7월은 또 뭐 그렇게 7월에 안정됐잖아요. 집값도 좀 안정되는 것 같고 그때 환율이 좀 1,300 얼마까지 떨어졌거든. 네. 이거 내려가야 될 때야.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금리 인하해야 돼. 라는 논리였는데 이제 9월, 10월 가면서 집값도 올라가게 되고 환율도 올라가게 되니까 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환율과 집값을 건드리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단독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 쉽지 않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는 금리 인하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하반기는 이제 미국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는 미국 봐라고 해요.
집값 언제 떨어져요? 미국 보세요. 근데 2026년에 미국에 바뀌잖아요. 파월 의장이 이제 교체되죠. 5월에 교체되죠. 교체되면 트럼프 측근이 되겠죠? 트럼프 보면, 우리가 보면은 약간 뭐라 그래요? 좀, 야, 진짜 인생 남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같은 남자로서 본다면, 야, 인생 저렇게 한번 시원하게 살아봐도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당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좀 안 좋지만. 당하는 입장이라면. 근데 개인 입장이라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내리겠죠?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그러면 돈이란 게 풀리잖아요. 네. 필연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반드시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2027년이나 2028년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해야죠. 기준금리 올려야죠. 이럴 때, 큰일 났다. 야, 이제 긴축이다. QT라고 하는 순간 주식과 부동산이 한번 꼬로박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거는 뭐 확률적인 문제니까 네. 지금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이럴 가능성을 우리 염두는 해두자. 51%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하고 기다려라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다. 근데 트럼프도 뭐 머리가 있으니까 돈을 푸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이걸 막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90년대일 거예요. 클린턴 시절이었나? 그때 그린스펀인가요? 미국의 그 의장이, FRB 의장이 그때는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그걸 한번 어게인 1990년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무슨 생산성 혁명? 뭐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있는데 지금도 이제 AI가 어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하게 되면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고 금리를 내려도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물가가 안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켜봅시다. 그래서 돈이 풀렸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풀렸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게 되면 주식, 부동산 또 2027, 8년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리 인하 그런 기대감이 시장 유동성을 확대해 자산 가격을 다시 한번 그럼 밀어올릴 촉매제가 될까요? 인하가 되면. 근데 저는 한국은행이 적어도 상반기에는 인하 못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아닐까요? 근데 만약 미국에서 이제 올해 파월이 얘기했던 건 올해 한 번 정도였는데 한 번은 몰라도 만약 2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한 번 정도 안 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역설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환율이 안 그래도 문제인데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미국이 다시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올리는 거 말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올리는 게 저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근데 미국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자금 유출 가능성도 덜 하잖아요. 지금 환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한두 번 내려주게 되면 한국은행은 6월까지는 동결 모드로 가도 큰 부담은 되지 않겠다.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미국이 올리면 한국은행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6월까지는 동결이 최선의 모드다. 왜냐하면 내리게 되면 또 집값에 자극을 주니까 정부 입장이라면 안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한국은행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걸 내려서도 문제고 올려도 문제고 뭐 동결이 제일 속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환율을 생각해서라도 뭐 동결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싶어하는 뭐 안 팔고 싶어하는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서 토지 지정이 매물 잠김을 유발해 또 가격을 지지하는 부작용도 있나요? 있죠. 강남 상구, 용산구 보세요. 물론 토지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거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주식하는 분들한테 약간 죄송할 수도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좀 틀려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주식쟁이들이 부동산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식은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줄어들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 빠진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인데 부동산은 이게 주식하고 틀려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도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점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토지로 묶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올라갔는 게 역설적으로 부작용이잖아요. 양도세, 중과세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안 팔아. 매물이 안 나오는데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급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절대 공급과 상대 공급이 있는데 절대 공급이 뭐냐면 입주 물량이에요. 이 입주 물량 부족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돼. 그렇죠.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네. 그럼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법이 거래세를 내리게 되면 양도세를 깎아주게 되면 네. 팔아볼까? 이 기회에 팔고 내가 다른 데 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거는 전세를 준 매물은 못 팔아. 그러면 집이란 게 이제 반반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전세를 준 집 반, 내 집이 반인데 전세를 준 집은 강제로 매물 잠김 현상. 매물이 안 나와.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저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김 작가님은 전세를 준 집이 있어. 네. 못 팔아. 팔고 싶어도. 이거는 잠김. 저는 실거주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칼자루를 쥐고 팔고 싶으면 내가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팔아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거래가가 40억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선택을 해? 급하지 않아. 그러면 48억 던져놓는 거예요. 그거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안 팔리죠. 어차피 부동산에 가보니까 매물 없거든. 48억 던져놓는데 48억이면 한번 팔아보지 뭐.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을 만들더라. 그리고 정비사업들, 재건축 정비사업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걸리잖아요. 조합원 지위양도가 뭐냐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게 되면 못 팝니다. 사고 팔고가 금지가 돼요.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사람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사람이에요. 잘 됐네 그러더라고. 뭐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야 어차피 지유양도 금지 걸려서 매물 안 나와. 우리 아파트 이제 매물이 팍 주네? 내가 칼자루 쥐고 있어. 나는 이제 막 부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부 규제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을 칼자루가 쥔 사람은 오히려 호가를 올리는 네.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떨어질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많이 풀린 전형적인 상승의 메커니즘 상황에서는 이게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더라. 집을 사려는 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부작용 생깁니다. 토지거래가구역을 풀면 풍선효과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풀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풀 수 있을 때는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질 때 2022년 하반기처럼 사실은 그때 집값 떨어졌을 때 토지거래가구역을 다 풀었어야 돼요. 풀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핀셋 규제를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풀었던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 이어오는 게 결국에는 강남을 더 강하게 하더라. 강남에 가봐요. 입주 물량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입주 물량 많대. 그래서 왜 뭐가 많아요? 그럼 네이버 들어가 봐래. 네이버에 우리 알잖아요. 입주 물량 한 군데 내놓으면 그 매물 하나가 부동산 여러 군데 내놓잖아요. 그럼 10군데 뜨거든? 그거를 입주 물량이 10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매물이 10개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이 다 매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